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차. 자, 우리가 이제 1930년대 이후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제 강점기, 그 당시 식민지 지배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30년대는 그 공황,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있었고, 그 공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공황입니다. 1929년 대공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가 갑자기 그냥 망가져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어그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경우를, 왜냐면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공급은 넘쳐나고 있고, 공장은 또 닫고, 그럼 노동자는 또 잘리고, 노동자는 돈이 없고, 물건은 또 살 수 없고, 공장은 또 멈춰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영국 같은 경우 식민지가 많잖아요. 그 식민지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공급해 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극복하려 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대규모 어떤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댐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설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식민지가 많아져 블록 경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그들은 강제로 떨궈내야 되는 거예요. 초과된 공급, 물품을 강제로 떨궈내는 방식으로 선택한 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그리고 41년 태평양 전쟁, 계속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중국과 지금 싸우고 있죠? 미국과도 싸우고 있어요. 와, 이게 지금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과 지금 양쪽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사람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그럼 그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느냐? 바로 조선. 식민지에서 사람을 끌고 가고 물자를 뺏어가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 나타나는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일단 군인이 부족해요. 지금 중국하고도 싸워야 되고 미국하고도 싸워야 되고 군인 부족하잖아요. 조선인을 군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미쳤어? 내가 남의 나라 천황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 안 그렇습니까? 미친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릿속에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 신민이다. 나 일본 천황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의식, 이런 의식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민족 말살 통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일본 천황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민족 말살 통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자, 먼저 일단 내선일체를, 사실 이 내선일체라고 하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가장 더 도드라지게 아주 내세워가지고 강조했던 그 시점이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내선일체. 그러니까 조선하고 내지 사람들, 일본 사람들하고는 같은 몸이다라는 거죠. 급한가 봐. 이젠 같은 몸이래. 내선일체. 그 다음이 황국신민화. 네, 우리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황국신민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나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이런 거 이제 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황국신민서사. 황국신민서사, 이거를 암기하도록 했었죠. 그 다음에 궁성요배. 궁성요배는 뭐냐면,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천왕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해서 절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신사참배, 일본 신들에게 가서
절하는 거. 이런 신사참배. 그리고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게 창씨 계명이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태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나카무라 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 엄마가 준 이름을 내가 왜 바꿔야 돼? 아빠 엄마가 준 내 성을 왜 바꿔야 돼? 그죠? 네, 일본인으로 완전 동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부터 그리고 어떤 의식까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바꾸어 놓아야만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 일본 천황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1930년대 대공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제가 선택했던 바로 전쟁. 그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 이게 바로 조선 식민지 지배정책, 바로 민족 말살 통치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정책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느 부분이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냐면 1930년대 이 부분이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1910년대 그리고 세 번째가 1920년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정책들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는 바로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자, 이 대공황은 뭐냐. 이게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공황에 맞서가지고 이제 어떤 경제 정책들이 나왔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와 공급이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제는 뭘 선택했냐면, 값싼 원재료, 값싸게 그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를 원했죠. 그게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거예요.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면제품 알죠? 여러분 속옷 면제품. 그럼 면화를 키우는 것이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들 양모 어디 있습니까? 뭐 양복 같은 데도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복. 네, 이런 데 이제 사용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옷감의 원재료.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 경제 대공황에 맞서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군수 물자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공장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 네, 여기를 이제 말 그대로 특히 이제 지금의 이제 북한 지역이죠. 여기다가 이제 그 공장들을 많이 세워요. 군수 공장들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병참 기지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였냐면 바로 1938년도에 나왔던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년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 총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이건 여러분들 뭐 여러분 표현대로 빼박이에요. 이건 상위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법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국가총동원법. 이건 일본이건 조선이건 같이 적용된 그런 법입니다. 전쟁이니까 지금 부족한 거야. 그러면서 국가총동원법. 전체 국가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고 국가를 위해서 총동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와버리면 한 개인의 외침, 한 개인의 자유, 한 개인의 인권 이런 거는요. 야, 국가가 지금 어려운데 국가가 필요하다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묻혀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 끌고 가는 거예요. 위안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안부 자료 없다. 그런 근거 없다. 그렇겠죠. 당연히 다 태워버렸겠죠. 반인권적인 어떤 자료들을 그들이 남겨놓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가총동원법은 문서로 꽝꽝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위법 하에서 국가가 총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위법 하에서 밑으로 시행된 작은 시행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행령들은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전쟁 터졌잖아요. 저기 지금 중동전 전쟁 터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강간, 살해, 살인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틀거리 속에서는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그 밑에 우리는 위안부를 끌고 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이 큰 상위법 하에서 가릴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치부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하니까 지금 공출 배급이에요. 공출 배급 이거 여러분들 이 키워드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공출은 뭐냐면 일단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쌀 수확을 했어. 쌀 10건만 지금 수확했어. 이 10건만 일단 다 가져가는 거야. 이 공출이야. 그런 다음에 배급해 주는 거예요. 이 공출 배급.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군대, 징용, 징병, 뭐 강제 노동,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강제 징용과 강제로 끌고 간 일본군 위안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틀거리 안에서 여러분들 이 당시 보세요. 일본 왜 가미가제 아니겠습니까? 폭탄 싣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미국 그 전함에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자살 특공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허용되었던 시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법체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일본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성들, 노약자들, 어린이들은 가장 희생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1930년대 이후에 바로 이 민족말살 통치 그리고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이 전시 상황 속에서의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일제 식민 지배 통치 방식에 맞서서 우리는 또 어떻게 싸웠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